어서오세요. 소설 낭독해드리는 채널 소리로 듣는 책방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소설은 김찬숙 작가님의 작품집 중에 장마라는 단편 소설을 낭독해드리려고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김찬숙 작가님은 현재 종합병원의 부원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장마. 김찬숙. 밤 근무를 위한 출근 버스 안에서 태풍 글래디스가 한반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째서 태풍에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이 붙었을까? 그 이름은 서유럽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꽃집을 하는 여인에게나 어울릴 법했고, 여인이 꽃집 밖에 비치해둔 칸낙과의 꽃 글라디올러스를 연상케 했다. 꽃말이 밀회라 했던가. 글라디올러스. 그 꽃을 볼 때마다 나는 대학 시절 해부학 강의실 구석진 곳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낡은 자궁의 모형을 떠올렸다. 그와 다녔던 낡은 여관방의 붉은 벽지를 생각했다. 입을 잔뜩 벌린 크고 붉은 꽃술을 바라보며 정체 모를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라디오에서는 밤부터 남부지방과 서해안이 태풍의 진로 한가운데 위치하게 될 것이라 했다. 차창 밖으로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보였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남의 일처럼 아득했다. 며칠째 부슬비가 내렸다. 차라리 태풍이 몰려와 시원하게 비를 쏟아붓는다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울음 끝이 긴 아이의 투정처럼 비는 끊길 듯 말 듯 내내 이어지고 있었다. 정형외과 병동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악도 마찬가지였다. 어디를 가도 흘러나오는 사랑과 영혼의 주제가 언체인드 멜로디. 오늘도 역시 영화를 보고 온 미스 서가 테이프 앞뒷면을 도배한 탓에 내내 흘러나왔다. 창가에 내려앉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나는 질이 멸렬한 그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밤은 속옷 밑으로 스며든 땀처럼 끈적거렸다. 이따금 모기가 왱왱거리며 지나갔다. 포구를 바라보는 이곳에 10층짜리 병원 건물이 들어선 것은 6년 전의 일이었다. 나는 병원 개원과 동시에 정형외과 병동 간호사로 취직했다. 병원은 언제나 환자로 넘쳤다. 연안부두와 신흥공단이 가까워 외항선원이나 근로자들이 자주 들락거렸다. 병원 뒤쪽은 간석동 일대로 유흥가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환자군도 다양했다. 뱀이나 용 문신을 한 환자부터 프레스기에 손목을 잃은 환자, 뒷골목을 배회하다 칼을 맞고 실려온 환자들까지 9층 외과 병동이 내내 북적였다. 장마 때문일까? 어젯밤에는 환자끼리 소란이 있었다. 나는 하마터면 환자가 휘두른 목발에 얼굴을 맞을 뻔했다. 고작 휠체어를 먼저 쓰겠다고 벌어진 일이었다. 그에 비하면 오늘은 아주 조용한 편이었다. 이런 고요함이 불쑥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로 번지곤 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바다가 그러하듯 잔잔한 수면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켰다. 나는 전화기를 가만 들여다봤다. 최근 그와 헤어질 때마다 다투거나 신경전을 벌였고, 그러면서도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 그는 내가 늘 짐을 풀지 않은 채
어느 곳에서나 서성거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 된 이유를 그가 모른다는 것이 화가 났다. 자정이 지나자 어김없이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잠이 오지 않아 거리에 나와 전화를 건다고 했다. 비가 오네. 하숙집 대문이 잠겨 있어서 주인집에 2번, 3번 전화 걸어 가까스로 들어갔어.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다가 다시 박차고 나왔어. 네 목소리라도 들을까 싶어서. 아, 네. 하숙방에 누워서 풀벌레 울음소리를 듣는데 여기에 너의 흔적들이 가득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네. 네. 왜 이렇게 우울할까? 보고 싶다, 은파야. 이번에 월미도행이 너와의 짧은 동행이 너 없는 적막함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영원한 그리움의 목록들이 될 것 같아. 정말이지 보고 싶어. 저도요.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겐 그것이 비문투성이의 넋두리로 여겨졌다. 6년 전에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력으로 넘실거리는 파도 같았다. 이젠 그의 목소리를 들어도 큰 감흥이 없었다. 전화를 받기 전보다 더 외로워졌을 뿐이었다. 그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주고받은 까닭일까. 이제는 나 스스로 나에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할 수 있다면 숨어 살아도 제자라도 애인이라도 좋다고, 좋았다고. 나는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유리창을 긋고 지나가는 것을 가만 바라보았다. 그 위로 명이라는 글자를 썼다 지웠다. 그의 이름자 앞자리인 명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룰 수 없던 때가 있었다. 그의 이름 첫자를 편지 마지막에 적어 보내면 하늘에서 반딧불이 날고 은하수를 건너고 그리고 기쁨에 떨려 울어대는 붉은 비단 여우처럼 컹컹 울부짖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때의 설렘은 어디 있는가? 밤잠을 설치며 배를 깔고 아랫목에 엎드려 연설을 적던 때가 그 운명의 명자가 이젠 욕망, 욕정, 치기 따위의 낱말들로 변색되어 가는 듯 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이 남자가 잠을 잘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응급실 간호사의 전화였다. 그는 격양되어 있었다. 18살 산부인과 여자 환자야. 자궁의 임신으로 출혈이 심한데 받아줘야겠어. 비 때문인지 사고 환자가 많아. 응급실이 아주 난장판이야. 외과병동에 산부인과 환자를 어떻게 받아? 그치. 하지만 어쩌지? 다른 곳엔 병실이 없는 걸. 수술 끝나고 산부인과 병동 자리 나면 다시 그리로 갈 거야. 좀 받아줘. 그나저나 어린애가 웬 자궁의 임신?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늘 그렇잖아. 같이 왔던 사장놈이 환자만 놓고 사라졌어. 실신 상태여서 이름도 몰라. 강 선생이 데려갈 거야. 전화를 끊고 환자 받을 준비를 했다. 아니, 정형외과에 산부인과 환자라니.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미스 설을 데리고. 하지만 강 선생이 같이 온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다. 강 선생은 인턴 때부터 신뢰가 가는 의사였다. 지금은 응급실 레지던트다. 그가 인턴일 때부터 종종 주말이면 주안역 근처 인진역 사무소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했고 이를 빌미로 밤근무를 마치고 신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우리는 낮술을 즐기기도 했었다. 서울대를 10년 이상 다녀 겨우 졸업한 운동권 출신의 감옥까지 다녀온 정의파 늦깎이 의사이다. 가끔 나는 그에게 발륨을 주고 수면제를 구해주기도 했다. 그 값으로 밤근무를 설 때면 신포동 만두나 김밥 같은 것을 사와 함께 먹는 그런 사이로 특히 비가 오는 날에 고문 후유증으로
병동에 들르곤 했다. 아마도 스스로 환자를 데리고 오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드레싱카를 밀고 정형외과의 레지던트 이 선생과 간호조무사 서양이 같이 나타났다. 서양은 이제 갓 20을 넘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검사실이나 드레싱 보조 정도를 하는 철없는 신입으로 라이처스 브러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에 빠져 그 이야기로 도배를 하고 다녔다. 함께 베드에 흰 시트를 깔고 부인용 이불을 모서리 반듯하게 접으면서도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왜 이리 분주해? 이 선생은 모형 뼈다귀를 멜로디에 맞춰 손바닥에 치며 여유를 부렸다. 우리가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에도 그는 간호사실 앞에서 오더를 내며 간식 타령을 했다.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강 선생이 환자 옆에서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넣어주고 뒤편에 이송요원이 베드를 밀고 나왔다. 환자의 몸에는 2-3개의 링거줄과 소변줄, 혈액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강 선생님, 혈압은 어때요? 약해요. 출혈이 워낙 심해서요. 곧 산부인과 최 과장님이 나오실 거예요.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서를 받지 못했어요. 회사 사장과 같이 왔다는데 환자만 던져놓고 사라졌어요. 야, 오랜만에 일 좀 하는 것 같네. 이 선생의 농에도 대꾸도 없이 강 선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제법 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창 술을 마시다가 응급실이 넘쳐나 불려온 모양인지 그에게서 언뜻 술 냄새도 풍겼다. 깡마른 체구가 오늘따라 더 왜소해 보였다. 흰 가운은 거의 회색에 가까웠고 주머니엔 이현세의 만화책이 평소와 다름없이 꽂혀 있었다. 만화를 좋아해 가운 주머니에 항상 포켓용 만화책을 넣고 다녔다. 한가할 때면 간호사들을 관찰하며 인물 스케치를 하기도 했다. 강 선생이 그린 나는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안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환자는 휴지처럼 구겨져 있었다. 거즈를 적셔 마른 입술에 대어주자 입술을 오므려 어린아이처럼 쪽쪽 빨았다. 강 선생은 다급하게 정신 차려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곁에서 산소를 넣어주었다. 나 역시 피가 들은 팩을 연신 쥐어짰다. 카세트에서는 끊임없이 사랑 운운하는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테이프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엘리베이터 이송요원에게 음료수를 내어주며 유난을 떨던 미스선은 사라지고 점점 테이프가 늘어져 가수의 목소리가 간드러져 가고 있었다.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피가 자궁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어쩌면 환자의 영혼이 이미 반 이상 빠져나가 제 갸냘픈 몸을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강 선생은 산부인과 인턴과 손을 바꾼 뒤 검사실에 전화를 넣었다. 뭐요? 전화기 너머에서 피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눈치였다. 저 음악 좀 꺼줘요. 신경질적인 말에 이 선생은 녹음기를 껐다. 침묵 속에서 모니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럼 방송이라도 해줘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마에 핏발이 서도록 찡그린 강 선생은 전화기 저쪽에다 소리를 질렀다.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그가 아닌 앙칼진 목소리에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 여기 혈압 재고 라인 더 잡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아무리 정형외과 병동이라도 기본적인 일은 해야죠. 이 선생, 여기 서해부 쪽에서 동맥혈 채취하고 병리과에 피 열파인드 준비시켜줘요. 마치 인턴처럼 이 선생에 지시하자 입을 삐죽하며 이 선생도 화를 냈다. 야, 나도 바빠. 인턴 시켜. 내가 산소 짜줄게. 인턴과 손을 받고 엠부 잡으며 투덜거리는 이 선생님처럼 나도 무안하긴 마찬가지였다.
환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둘러 혈압을 재기 위해 환자의 팔을 걷었다. 환자의 왼팔엔 이미 너댓 개의 수액바늘이 꽂혀 있었다. 오른팔을 걷어 올리자 소매 속에 숨어있던 손이 드러났다.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한마디씩 잘려 있었다. 상처는 아물어 있었지만 뭉툭한 손끝이 환자가 지나온 삶을 짐작했다. 병동에 있는 동안 수도 없이 봐온 광경이었다. 공단에는 이런 여자애들이 수두룩했다.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잘리거나 공장장과 사장의 아이를 벤 채 병원을 찾는 여인들. 이 병원은 젊은 여성들의 불법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어 이렇게 커졌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태아가 그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적출물로 사라지는 동안 어린 엄마들은 차가운 산부인과 의자에 앉아 양 발을 묶고 제 안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시간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그 어린 여자들은 따뜻한 국한 사발과 영양제 하나에 아이를 잃은 허기를 채우고 그 허기를 영원히 묻어야만 했다. 그 누구도 사라진 아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사장과 공장장 뭐 그런 것들의 안위를 위해서 강 선생은 그런 일에 참을 수가 없어했다. 언젠가 응급실에서 그런 부류의 남자들을 개패듭해서 며칠 병원을 못 나온 적이 있었다. 글래디스의 직접적인 영향권 속에 들어왔는지 멀리 창밖에 소래산이 비 맞은 들깨처럼 날뛰었다. 산 앞쪽으로 남동공단 도로의 가로수 플라타너스 넓은 잎사귀가 바람에 휩쓸렸다.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짙은 어둠이 죽어가는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듯 병원의 환한 내부를 응시하고 있었다. 검붉은 피가 환자의 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거지로 아무리 틀어막아도 소용이 없었다. 장마처럼, 언체인드 멜로디처럼, 또 누군가의 지겨운 연애처럼. 비는 영원히 멎지 않을 것 같았다. 산부인과 과장은 환자를 수술실로 내리라 성화였다. 소요 속에서 사장이라는 작자가 나타났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딜 다녀와요? 강 선생이 사장을 향해 소리쳤다.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사장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환자 이름 좀 알려주세요. 환자의 이름이 무명녀에서 김순이라는 것을 사장이 내민 주민등록증에서 확인했다. 주민등록증은 거의 새 것이었다. 순이.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내 고향에도 순이가 많았다. 순에서 혹은 순아라고 붙여진 이름. 나도 그런 순이 중 하나였다. 성인이 되기 전부터 커피숍과 횟집을 전전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학비를 대거나 집안 살림에 보탰다. 문학에 대한 꿈을 접고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식구들은 내가 대학에 갔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내 안에 하나씩 있던 꿈, 그리고 감옥, 순이, 순이, 순이. 나는 죽어가는 순이를 바로 보기가 힘들었다. 태아가 난관에 착상해서 자란 탓에 출혈이 있는 겁니다. 출혈을 잡지 못하면 이대로 사망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직접적인 보호자한테 연락하시고 수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우리도 구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엔 보호자들이 수혈하는 게 제일 빨라요. 지금 이 상태로는 목숨이 위험합니다. 강 선생은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눈치였다. 사장은 연대 보증인 칸에 묵묵히 사인하다가 확인하듯 되물었다. 살 수 있겠죠? 이대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시 혈액형이... 사장은 난색을 표하며 손을 가로저었다. 저는 직접적인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야밤에 데려오셨죠? 지시상. 아니, 잊은 게 있어서. 강 선생과 중년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왜 내가 한심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내가 그에게 이런 연애를 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손목을 그었을 때 마누라와 이혼하고 나와 살겠다던 그의 애매했던 태도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다음 날 숙취가 해소되듯 까맣게 잊고 있었다. 자, 수술실로 갑시다. 과장님이 직접 병동에 올라왔다. 대화를 끊으며 환자를 싣고 수술실로 향했다. 나는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차트를 가지고 계단으로 뒤따라 내려갔다.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스크와 수술 모자를 쓴 간호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호자는요? 친보호자는 연락이 안 되었어요. 회사 사장이라는데 중년 남성이 저 앞에서 기다릴 거예요.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사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당신 미쓰기 말지? 걔가 남자가 있었나 봐. 자궁의 임신이라는데 출혈이 심해서 긴급 수술 들어갔어. 보호자도 없고 해서 내가 지금 대신 서명하고 예약금도 걸어주고 정리하고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전화기 저편에서 질책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자상하고 조곤한 말투로 회사 식구 모두가 자신의 식구라며 둘러댔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사장에게 힘주어 말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여기 있으셔야 해요. 사장은 제 속을 비친 것 같아 민망했는지 얼른 고개를 돌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다. 한 잔 드릴까요? 하는 눈빛이었으나 외면했다. 우울한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다. 수술실을 돌아 어두운 총묵과 앞 우편함에 들렀다. 밤근무 때마다 출근부 찍듯 들리는 곳이었다. 예상대로 그에게 편지가 와 있었다. 은파에게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을 때 네가 내게 있어 어떤 의미인가를 똑똑히 깨달았다. 이제 결코 달라질 수 없다. 글쎄 네 사진 때문이었을까? 교수회의 끝내고 혼자 연구실에 돌아와 넉 잔, 5잔 커피를 마시며 울고 싶도록 너를 그리워하고 그리워한다. 사진 속의 너는 들풀 사이에 앉아 나를 보고 있다. 내 피가 아직은 더워서 그런가. 이 가눌길 없는 그리움은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지만 소용없다. 정말이지 내 진짜 집은 어디인가 생각해본다. 너와 함께하던 그 청진동 뒷골목 어디쯤인가? 또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중곡동인가? 아니면 여기 이 하숙인가? 인간사에 있어 많고 많은 사람 중 어느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맺음은 정말 꽃인가? 김춘수의 꽃은 그렇다고 얘기한다. 네 생각을 하며 교동리 아파트 앞까지 동행한 어느 새벽의 눈길과 또 어두운 밤길들, 그리고 이른 아침의 인천행. 그런저런 생각들이 순서 없이 모여들어 나한테는 꽃이 되고 있는 화창한 7월 한낮이다. 하숙에서 명. 나는 문득 병원이 낯설게 느껴졌다. 편지를 몇 번이고 되읽으며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복도를 오래 서성거렸다. 좁은 복도 끝 빛을 밝힌 커피 자판기가 괴기스럽게 보였다. 낮에는 병든 인파로 붐볐을 대기용 의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촐하게 놓여 있었다.
내게 이곳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한적하고 조용한 어느 작은 섬처럼 여겨졌다. 창틀에 놓여있는 베고니아 화분과 그 옆에 비상구 표지판이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저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려줄 것 같았다. 사랑이 어떻게 왔을까? 한겨울 어느 새벽 간밤에 살짝 내린 눈이 길을 덮고 있었다. 우연찮게 인문학부 조교수였던 그와 둘이 걷고 있었다. 밤새 몇몇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토론하다가 새벽녘 같이 걷게 된 것이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발밑으로 끊임없이 얼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뭐였을까? 나는 그를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봉인에서 해제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포기했던 문학의 꿈을 그가 찾아주리라 믿었다. 우리는 꿈꾸듯이 문학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함께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아침의 햇살처럼 그가 내게 깊이 파고들었다. 이영도 여사와 청마 유치원의 인간적 흥미 이상의 울림과 같은 사랑의 약속을, 루신과 그의 제자 허강평과의 문학적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삶처럼 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믿으며 나는 그와의 떳떳지 못한 만남이 예술로 승화되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글을 쓰는 것, 그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와 함께 낡은 여관을 전전하면서도 아침이면 나를 괴롭히는 죄의식에 막막해지다가 여관을 나서기 전 그의 손을 잡고 신발을 신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몇 번이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 그는 내게 꿈을 주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한 드보르작의 음악을 접하게 해주었고 위트릴로와 뭉크의 그림들을, 풍어제 깃발 그 원색의 아름다움과 무당의 얼굴 주름, 미녀와 온통 형이상학적인 가치의 소중함들로 가득 찬 밑그림을 내게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하여 당장 눈앞에 없는 것들을 보는 해안을 준 것처럼 한층 높은 세계로 그가 나를 인도하고 있음에 가슴이 벅찼다. 명과 함께 둘만의 비원을 연등으로 날리며 영원히 무한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낙조 아래 철새 때 날아오르는 오지 바닷가에서의 잠적, 물새의 아라베스크가 보기 좋았던 임진강 지류 한탄강 변의 밤을, 고승 탄어의 손때가 묻어나는 월정사 일대의 고즈넉함을.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명이 내 전 생애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를 확신할 수 없는지 혼란스러웠다. 등 뒤에서 강 선생이 다가왔다. 혼자 무얼 하고 있냐는 물음에 대답 대신 나는 입을 삐죽였다. 내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 하자 나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강 선생에게서 짙은 담배 냄새가 풍겼다. 그게 싫지만은 않았다. 언젠가 추운 감옥에서 담배 한 갑을 다 피우고 쓰러졌다던 고백 때문인지 그와 담배는 자연스러워 보였다. 아까 화내서 미안해요. 자꾸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세상이. 목 뒤에 캔 밑으로 빠져나온 흰머리를 뽑으며 말을 이었다. 몰랐죠? 흰머리 있는 거. 목선이 고와요. 술 드셨죠? 나는 어깨를 움츠렸다. 진심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병동 스테이션에서는 아까 끈 언체인드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다.
그 안쪽에선 이 선생이 오도 정리를 마치고 미스 서와 야식을 먹겠다고 준비 중이다. 왜 둘이 같이 와? 응급실로 가야지. 사람이 술을 마시면 확실히 대담해지는 모양이었다. 강 선생은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어 일회용 비닐장갑에 얼음과 함께 쌓여있는 환자들의 손가락을 꺼내 흔들었다. 먹을 거라곤 이것밖에 없네. 싱겁긴 컵라면이나 드세요. 간호조무사 서양은 창고에서 컵라면을 가져와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간이 테이블 위로 삶은 달걀, 컵라면, 단무지, 김밥이 놓였다. 야, 나 너한테 섭섭했다. 정형외과가 무식하긴 하지만 인간 취급 안 하냐? 내가 예민해서 그래. 아까 그 인간 낯짝이라도 갈겨주고 싶었어. 나 민주화 운동한다고 날뛰었는데 마치 내가 하는 일이란 게 일 저지른 사장 새끼들 뒤치다꺼리 하는 것 같아서. 넌 세상을 편협하게 보냐? 그냥 네 직업이라 생각해, 직업. 그래도 난 강 선생님 진짜 의사 같아 멋있었어요. 미스 서가 한마디 거들었다. 오늘따라 강 선생이 많은 말을 두서없이 풀어놓았다. 왜인지 나를 향한 하소연 같기도 별 의미 없는 넋두리 같기도 했다. 저 문과대학에 입학해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오더니 지금 강의 들을 때냐며 데모하러 나가라더군. 인천일대와 주한공단의 무료 진료소, 친구들 자취방을 전전하다 결국 안기부에 잡혀가서 반성문이나 쓰고 친구들 고발하는 변절자밖에 안 되고 내가 먹물이란 걸 깊이 깨달았지. 1년 감옥살이를 하고 최전방 군대 끌려갔다 오니 세상은 많이 변했네. 돈 있는 것들은 좋은 과에 난 응급실이나 지켜야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어. 야, 나처럼 생각이란 걸 하지 마라. 그냥 잘 살면 안 되냐? 세상이 변하겠냐? 내가 마누라와 신혼여행 하와이 갔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 나 결심했어. 열심히 돈 벌 거야. 데모도 지긋지긋하고 최루탄도. 자,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해요. 두 분 사랑과 영혼 안 보셨음 그거나 보러 가세요. 그 영화 보면 세상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밖에 안 보여요. 아셨죠? 미스 서가 분위기를 반전하려는 듯 음악 소리를 약간 높였다. 하지만 강 선생은 여공의 곁에서 그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던 모습처럼 무력하고 침울해 보였다. 은파씨, 퇴근하고 월미도 갈래요? 소주 한잔 해요. 낮술이 최고잖아요. 글쎄요, 곧 끝나긴 하는데. 나는 말끝을 흐렸다. 나와 강 선생을 번갈아 보던 이 선생과 서양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더니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런 우중충한 날엔 낮술이 최고지. 어쩌냐. 난 이따 회진 돌고 수술 어시스트도 서야 해서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약속 있어요, 선생님. 둘이 사이좋게 먹어요. 청춘 남녀가 일이 생겨도 나 같은 유부남이 아니니 문제될 것도 없고. 어쩌다 보니 다들 나와 강 선생 사이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 선생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다. 할 수 없지. 태풍 글래디스가 오고 있다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긴 인간 청소하듯 저런 새끼들 다 쓸어갔으면 좋겠네. 빌어먹을 세상. 우리 사랑과 영혼도 보고 낮술도 한잔합시다. 강 선생이 침묵 끝에 내뱉은 말에 문득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김밥 하나를 입속에 우겨 넣었다. 김밥을 우물우물 씹으며 강 선생과 월미도 바닷가 앞에 나란히 앉은 모습을 상상했다. 그림이 썩 나쁘지 않았다. 5월 코드블루, 5월 코드블루. 불쑥 원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강 선생은 응급실 레지던트답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선생은 난 무식한 정형외과야 하며 당직실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강 선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갔다. 정전 탓인지 엘리베이터가 꺼져 있었다. 창밖은 전쟁이 난 것처럼 시끄러웠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어지럽게 날리고 있었다. 글래디스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비상등을 제외하고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강 선생은 어두운 계단을 뛰어내려가다 말고 돌아서서 내게 키스를 퍼부었다. 갑작스러웠으나 놀랍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입술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의 입술은 잔뜩 메말라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독한 담배 냄새가 났다. 그의 진한 한 삶의 굴곡이 견고한 젊음과 패기가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나는 목이 말랐다. 우리는 한참을 붙어 서 있다가 천천히 떨어졌다. 바닥에 헤어캡이 떨어져 있었다. 뒤늦게 온몸이 얼얼했다. 우리는 다시 어둠이 깔린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자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수술장 탈의실에 도착해 강 선생의 허리끈을 메어주었다. 강 선생이 나를 돌아보며 웃었다.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이미 EKG 모니터가 정신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선은 방황하듯 아무렇게나 구불거렸다. 전기 충격기가 환자의 몸에 닿았다 떨어질 때마다 몸이 튀어올랐다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아트로핀, 에피네피린. 과장이 말을 마치기 무섭게 약이 주입되었지만 심하게 요동치던 EKG 선은 구불구불한 산기를 만들더니 이내 직선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피냄새와 타는 살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현기증을 느꼈다. 옆에 강 선생이 없었더라면, 그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그의 팔뚝에 선연하게 솟은 정맥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신을 놓아버렸을 것이었다. 그만하자. 과장이 피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며 선언했다. 사망시간 1991년 7월 24일 오전 4시 30분. 하속으로 피가 흘러갔다. 양동이엔 태아 적출물만이 흉물스럽게 걸쳐져 있었다. 강 선생은 침착하게 환자의 몸에서 튜브를 제거했다. 나는 옆에서 그를 묵묵히 도왔다. 수술실을 나왔을 때 사장이 문 앞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뒤이어 나온 과장이 사망을 선고했다. 사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그의 죄는 영원히 봉인되어 버리겠지. 살아서 시끄러운 것보다 누구의 시인지 모르게 죽어주는 게 그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안도하는 그의 얼굴에 적출물을 부어버리고 싶었다. 이제 그의 죄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에 도착했을 때 서양은 테이프가 씹혔다며 테이프와 씨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나뭇잎이 정신없이 날아다녔다. 간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깥은 정전으로 어두웠으나 병원은 비상 발전기가 도는 덕분에 불이 꺼지진 않았다. 비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서양은 내 눈치를 살피며 가까이 다가왔다. 죽었어요, 선생님? 불쌍해라. 내 또래인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나는 그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갔다. 짐 확인하셔요.
환자가 입고 왔던 피에 젖은 속옷과 낡은 브래지어 그리고 헐렁한 티셔츠를 확인시켜주고 그에게 건넸다. 환자가 입었을 속옷들이 지난한 그의 삶을 대변하듯 현연했다. 짐 정리 끝나시면 야간 원무과 들렸다 영안실로 가시면 돼요. 아마도 수술실에서 바로 안치실로 내려왔을 거예요. 나의 사무적인 말에 사장은 영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사장을 그 자리에 두고 불 꺼진 복도를 지나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명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이대로라면 강 선생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전화를 걸 방법이 없었다. 그의 방엔 전화가 없었고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아침에 강 선생을 따라 월미도로 떠나게 될 것만 같았다. 하숙집 주인에게 급한 용무라는 말과 함께 병원 전화번호를 남겼다. 얼마 안 가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새벽녘에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나는 불가사의하게도 줄곧 한 가지 그림만을 그렸어. 거기에는 놀랍게도 성모 자상이 있었어. 성모 자상이 주는 비대칭의 기이한 조화와 평화를 너는 알지? 젊은 여인의 무릎 위에 한없이 편히 잠든 나이든 남자의 상 말이야. 보고 싶다, 은파야. 나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눈물이 흐르고 헛구역질이 났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도 오래 나를 지탱하던 열정이 비바람과 함께 휘청거렸다. 간밤 비바람이 몰아치던 하늘이 퇴근 무렵에는 이상하리 많지 맑았다. 바람은 간데없고 청명 그 자체였다. 부신 눈을 비비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지나서인지 한산했다. 나는 운전기사 바로 뒤에 자리를 잡았다. 늘 출퇴근하는 45번 버스의 종점은 월미도이고 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종점에 2정거장 못 미쳐 내려야 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몰려오는 피로와 허기가 있을 뿐 누구와 무엇을 할지 어느 정거장에서 내려야 할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감겨오는 눈꺼풀을 떨치려 애썼지만 연신 졸고 깨기를 반복했다. 어디에서 내려야 할까? 어디에 내린들 쏟아지는 잠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빗줄기와 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의 눈 속에 내가 있었다. 아주 평온하고 따스했다. 네, 김찬숙 작가님의 장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음파가 내린 곳은 어디였을지 독자님들의 상상으로 남겨두신 듯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